블랙하우스 사와 골프게이트에서는 친문 핵심들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추적했습니다. 친문 핵심들은 골프게이트를 무마하기 위해 윤석열과 악마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재인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한 이유도 골프게이트에서 비롯됐는지도 모릅니다. 양정철과 더불어 골프게이트의 중심인물에 이광재가 있었습니다. 이광재는 블랙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홍석현과 함께 블랙하우스의 실제 모델인 여시제를 이끌었습니다. 블랙하우스 5화에서는 이광재가 블랙하우스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20일 이낙연은 여시제를 방문했습니다. 이낙연은 여시제 이현재 이사장에게 여시제가 대한민국의 의제를 가장 절묘하게 짚어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는다며 저도 여시제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시제까지 올라오면서 느낀 건 멀리 보려고 높은 데 뒀나 차가 뒤로 넘어가지 않은 것만으로 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농을 했습니다. 이에 이현재는 말씀하신 대로 높이 있다. 종로구는 다 내려다본다. 앞으로 종로에 출마한 총리님께서 움직이시는 것도 저희가 훤히 내려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낙연은 여시제의 의제와 해법에 늘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재는 이낙연을 훤히 내려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농담이지만 뼈가 있습니다. 마치 노승들의 선문답 같습니다. 이후 이낙연은 여시제가 훤히 내려다보는 가운데 180석 거대 여당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시제가 내려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낙연의 민주당은 망했습니다. 싱크탱크를 표방하는 연구기관인 여시제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여시제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동북아와 세계질서, 통일한국, 도시의 시대 등 세계 연구 분야에서 정책 연구와 인재 양성을 추진해 나갑니다. 여시제의 이사장을 맡은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21세기 대전환기를 맞아 한국과 동북아, 세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싱크탱크가 꼭 필요하다며 여시제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후원하는 여시제에는 이현재 이사장 이외에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김현중 전 유엔 대사, 안대희 전 대법관, 박병엽 전 펜텍 부회장,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여시제는 한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꿈꾸는 민간 연구소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당 성향의 싱크탱크입니다. 공화당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쌍벽을 이룹니다. 두 연구소가 미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정책들이 두 연구소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정치를 이끄는 마쿠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시제는 시대와 함께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한샘 조창걸 명예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2015년 12월 설립했습니다. 이현재 전 총리가 이사장이었고 2020년 총선 직전까지 이광재가 원장이었습니다. 여시제의 출발은 2015년 조 명예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한샘 주식 260만 주, 약 4,400억 원을 내놓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그는 그해 4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샘 드뷰 연구재단에 한샘 주식 30만 주, 507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한샘 드뷰 연구재단이 출연해
여시제가 출범했습니다. 재단 총 재산은 기본 재산 50억 원, 보통 재산 2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이었습니다. 여시제 이사로는 홍석현을 비롯해 정창현 전 연세대 총장, 김도연 포스텍 총장, 안대희 전 대법관, 박병엽 전 펜텍 부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현종 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이공현 전 헌법재판관, 이재술, 딜로이트 안진 회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현재 이사장은 여시제 얼굴 마담이었고 초대 원장이었던 이광재가 실질적으로 여시제를 운영했습니다. 창립자인 조창걸 회장은 얼마 뒤 이사직을 물러났습니다. 여시제 실질적 오너는 홍석현이었습니다. 총선 이후 이광재는 여시제 원장을 그만두고 민주주의 4.0을 설립했는데 친문의원 50여 명이 대부분 참석했습니다. 민주주의 4.0의 뿌리는 부엉이 모임입니다. 부엉이 모임은 박광온, 전해철, 권칠승, 김종민, 황희, 홍영표 등 친문인사 20여 명이 주도했습니다. 부엉이 모임은 2018년 7월 결성됐는데 계파정치 논란으로 해체되었습니다. 부엉이 모임을 확장한 것이 민주주의 4.0입니다. 혁신, 안전, 책임, 사유.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이 출범하며 내세운 4가지 기치입니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 56명이 모이면서 당내 최대 규모로 떠올랐습니다. 연구원의 이름에서 4.0의 의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 이런 과제와 사가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 4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으면서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해당 연구원은 과거 부엉이 모임이라고 불린 핵심 친문 인사들이 상당수 주도하고 있습니다. 도종환, 홍영표, 전해철, 김종민, 최인호, 황희 의원 등입니다. 이 밖에 민형배, 정태호, 김영배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초선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때문에 친문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따라붙고 있는데 연구단체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행동을 하거나 정치적인 모임을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친문계가 제3후보군을 내세울 수 있을 거란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해당 연구원의 한 의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거와 맞물려 대선 후보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표 수박들이 민주주의 4.0을 주도했습니다. 이광재, 전해철, 홍영표는 부엉이 3대장이었습니다. 이광재가 주도한 민주주의 4.0은 여시제의 여의도 출장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이광재는 민주주의 4.0 창립 심포지움에서 링컨은 분열된 땅 위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며 연정이라는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택동은 사람을 모으려면 깃발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주의 4.0이 설계도를 갖고 집권하는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민주주의 4.0의 궁극적 목표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시제의 목표는 국민 통합입니다. 협치와 연정은 국민 통합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연정의 제도적 해법은 내각제입니다. 즉 이들의 궁극적 목표는 내각제였습니다. 여시제의 꿈과 민주주의 4.0의 설계도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창립 당시 여시제 대외협력 부원장이었던 조정우는 진보든 보수든 어느 쪽이라도 가져다 쓸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시제 부원장이었던 조정우는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은 당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이 주도했습니다. 훗날 조정우는 국민의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조정우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자신의 꿈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룬 셈입니다. 여시제의 실질적 오너였던 홍석현은 삼성 일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통입니다. 게다가 거대 언론의 사주입니다. 홍석현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미특사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삼성, 미국, 중앙일보가 모두 홍석현으로 연결됩니다. 직위와 상관없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친문 핵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촛불 정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이 불편한 조합이 어쩌면 문재인 정부 실패의 출발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광재는 한때 좌이정 우광재로 불리며 친노 친문 핵심으로 20년간 민주당의 막후 실세 노릇을 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로 강원지사직을 그만두고 야인이 된 뒤 중국으로 유학을 하다가 귀국해서 2015년 여시제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원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이광재는 여시제 원장이었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넘는 소득세를 냈습니다. 연간 3, 4억 원의 고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상당 부분이 강연소득이었는데 아마도 여시제가 든든한 뒷배가 됐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비극적으로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친노 핵심은 별일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골프 게이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전에는 강금원 회장의 골프머니를 받았습니다. 이광재와 삼성의 인연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검찰은 어제 불법 대선 자금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넉 달 넘게 계속된 수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 결과 노무현 후보 측의 불법 대선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직전 안희정 씨를 통해 노무현 후보 측에 채권과 현금 30억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노 후보 측의 불법 대선 자금은 모두 113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삼성에서 추가로 받은 채권 188억 원 등을 합치면 823억 2천만 원을 불법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 캠프 불법 자금이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 그리고 안희정 씨가 대선 자금 가운데 2억 원에서 10억 원씩을 이용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특히 서 변호사는 삼성 채권 8억 원 가운데 3억 원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게 해외 여행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검찰은 총선을 한 달이 앞둔 만큼 정치인들의 소환 조사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적을 대가로 돈을 받은 의원들이나 당에서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지구당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총선 직후 본격 소환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불법 대선 자금을 제공한 기업인 대부분을 불구속 처리하겠지만 수사가 덜 마무리된 삼성과 현대차, 동부, 부영은 계속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광재는 노무현 캠프 기획팀장이었고 삼성그룹이 이광재에게 채권 6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도 골프게이트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시사인의 장영희 기자는 노무현 정부가 삼성과 가까워지는 데는 이광재 의원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에 속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재는 2002년 대선부터 삼성의 파이프라인 역할을 했고
삼성과의 인연은 여시제를 매개로 계속됐습니다. 2018년 11월 홍석현은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명한 점술가를 대동한 윤홍회동이 대선 후보 면접이라는 설이 파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은 아베마리아를 열창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에게 홍석현은 자신을 구원할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후 윤석열은 양정철의 추천으로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양정철과 홍석현의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이광재가 홍석현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광재와 양정철의 관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홍석현은 이광재를 지원했고 윤석열은 홍석현에게 대선 후보 면접을 받고 양정철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했습니다. 양정철과 이광재는 함께 골프 머니를 받았고 윤석열과 홍석현은 아베마리아를 열창했습니다. 이 모든 인연이 그저 우연일까요? 이광재와 홍석현은 여시제로 연결되고 이광재와 양정철은 부엉이 모임으로 연결됩니다. 양정철과 윤석열은 호영호재하는 사이고 삼성과 윤석열은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납니다. 심지어 이낙연과 윤석열도 삼부 토건으로 연결됩니다. 이낙연의 동생 이계현은 삼부 토건의 대표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삼부 토건으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재벌가의 난잡한 혼맥도를 연상시키는 이 기묘한 인맥도의 파이프라인에 바로 이광재가 있었습니다. 이광재의 정치 철학은 협치와 연정, 통합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연정도 이광재 작품입니다. 이광재는 진보와 보수의 대연정, 대통합이라는 파시스트적 망상을 실현하기 위해 삼성의 파이프라인이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민주당의 수박 재배를 위한 영양분이 제공되었습니다. 친문 386 그룹이 변질된 이유는 삼성의 파이프라인에서 비롯됐는지 모릅니다. 파이프라인을 차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민주당의 텃밭에서는 수박이 계속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당시 내각제로 가는 길에 가장 큰 장애물은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팬덤 정치와 결합된 이재명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대통령제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을 중심으로 강력한 팬덤이 형성된 것은 이재명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한국 사회 개혁의 마지막 보루라는 유권자들의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득권화된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 친문 386 그룹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실천적 결론은 대중들로 하여금 이재명에게 더욱 열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재명과 팬덤 정치는 새로운 공존의 틀을 거부하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윤석열과 내통하며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한 이유는 아마도 이재명과 팬덤 정치, 즉 국민주권 민주주의가 내각제로 가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각제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들은 계엄 혹은 내란이라는 극단적 처방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공교롭게 여시제는 청와대 뒤편 부암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부암동에 자리 잡은 이유는 청와대 뒤편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즉 흑화대가 되고 싶었던 욕망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시제 텃밭에서 민주당의 수박들이 자라났고 삼성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박의 영양분이 공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시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시제를 이끌었던 이들은 여전히 민주당의 뒷골방에서 반격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재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들의 헛된 욕망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분주히 새로운 숙주를 찾기 위해 끈적한 촉수를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예컨대 머지않아 그 새로운 숙주가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블랙하우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불편한 밤 되세요.